네, 프로의 시선으로 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진행이 한창 되고 있죠. 오늘은 마감이 1시간 정도 늦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시장도 한창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그리고 유한타증권 영업부의 송태현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코스피 지금 약간 이제 보합권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선물 시장에서도 4,400억 원 정도의 외국인 매수 포지션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CPI 둔화에 이어서 이제는 PPI 둔화까지 나왔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둔화가 되고 있다. 그럼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조금 더 코앞으로 다가온 느낌이거든요. 인플레 이제 둔화와 관련해서 시장은 앞으로 어떤 모멘텀을 안고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정태근 이사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금리도 사실 소폭 올랐다고 하긴 해도 이제 4.5%면은 굉장히 하향 안정화가 많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뭐 맥프로 변수 다 사라졌다라고 봤을 때 시장은 어떤 쪽에 초점을 두고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악재가 거쳤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먼저 반등을 보시는 게 맞고, 이 분위기를 이제 연말 소비 시즌까지 이어가느냐 좀 관건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계속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시장의 악재가 되는 부분들 말씀드렸던 게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게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근데 그런 부분들이 10월 17일부터 좀 거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11월 돌아가지고 시장이 좀 돌아섰고요. 시장이 돌아서면서 또 중요한 건 갑자기 돌발적으로 공매도금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혼탁해졌다가 다시 이제 어제부터 좀 시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저 개인적으로는 2600포인트까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기술적 반등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이 부분은 이제 점차 이제 시장에서 악재로서였던 영향력은 차츰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은 많이 떨어졌다. 이제는 사실상 끝났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들이 일단 연내 같은 게 끝났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내년 같은 경우는 뭐 금리를 언제 할 것인가 이 논쟁이 좀 지속이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연방기금 금리 선물, 요게 12월 달 동결 확률이 10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안 한다라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연내 금리 인상은 이제 물 건너갔다, 끝났다, 이렇게 좀 시장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연말 소비 시즌이고, 그리고 미국 GDP의 70%, 80%가 소비인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만약에 긴축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연말 소비 시즌 경기에 찬물을 끼얹게 되면은 그 화살이 다 연준으로 간다라고 봅니다. 근데 연준에서 그런 비난을 받을 만큼의 어떤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동결이 거의 맞다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조금 전에 금리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뭐 반짝 오른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뭐 10년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5%가 정점을 보였다가 이게 추세적으로 이제 4.5%까지 내려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뭐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은 그동안 방송에서 많이 근거를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를 좀 하시고, 어쨌든 이 금리는 하향 추세에 들어갔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월가은행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에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던데, 또 시장이 조금 제가 개인적인 판단에 또 섣불리 좀 김칫국을 마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좀 시간이 이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앞서서 시장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UBS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달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좀 기대를 하고 있던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연준이나 이제 뉴욕 전반적인 월가 분위기가 일단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좀 반증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상승 분위기는 적어도 이제 12월 말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보고 싶고,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동반해서 동조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오후장 들어서 그 미국의 예산안 가결 상원도 이제 가결했다라는 네. 소식이 나왔는데, 짧게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 순매수 유입이 좀 가능할까요? 국내 시장에? 어제 이미 하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미 기대감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어제서 오늘도 이어서 들어온다 좀 보고 있고, 특히나 IT 쪽으로 들어온다라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은 대답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외국인 순매수 유입이 네, 충분히 영향을 주고 있다. 어제 오늘 들어오는 게 네. 어제는 하원, 오늘은 상원 통과가 되면서 네, 셔다운이라는 불확실성까지 거쳤습니다. 이번 주 지나가니까 많은 변수들이 좀 해소가 되고 있네요.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 제가 브리핑에서도 좀 전해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뚜렷한 이슈는 없거든요. 뭐 탄소 배출권, 비마약성 진통제 관련주 정도 오르는 거지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에 강한 영향을 준다라고 사실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좀 볼만한 수혜 종목이 있을까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정리를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추가적인 종목들이라는 이런 부분을 보는 것보다는 앞으로 추가적인 어떠한 뉴스 보도가 나오는지 이런 내용에 보다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내용만 놓고 보게 됐을 때는 원론적인 합의에 가까웠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군사적인 합의에 대한 부분, 그리고 펜타닐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기대감이 높았던 것이 반도체에 관련돼서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됐을 때는 확실히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었었는데 아쉽게도 이런 부분이 나오지 못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있습니다. 이 원래 지금 관련돼서 사실상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이 회담 자체가 안 좋게 결렬이 되게 되었을 때에는 결국은 증시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러한 의견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는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됐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리고 잘 끝났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안정성을 일부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만약 정말 그 뒤에 이 좋은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 그리고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줬을 때는 반대로 중국이 다시 한 번 더 이 미국의 10년 국채를 사줄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금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부분이 생길 테고 그에 따라서는 지수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이 투자 심리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연말로 가면서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승 견인보다는 이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이슈가 증시에 좀 안정성을 불어 넣어주는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다. 만약에 반도체 관련해서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 네, 미국 국채의 좀 주요 매수 주체인 중국이 좀 사주면서 금리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더 완화되고 증시에 더 좋은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로봇 섹터 한번 볼까요? 저희 로봇 섹터를 며칠 전에 이제 애프터에서 제가 했었는데 이게 그 17일 날 지능형 로봇 개정안 이야기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 새로 나온 이야기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로보틱스 지금 8% 급등하고 조회도 상당히 많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스닥 시총 상위 안에서는 레인보 로보틱스까지 자 지금 좋은 흐름인데 이게 개정안 말고 또 다른 이슈가 있는 건가요? 승현 그런 것보다는 저는 네.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 속에서 주도 섹터로서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섹터들이 있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로봇이 그 관련돼서 섹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나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주도 섹터 안에서에 대한 수급에 대한 이런 회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는 당연히 로봇 섹터가 보다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발표 내용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물론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적절한 기록을 하게 되면서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확인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4년도 CES 관련돼서는 AI하고 로봇하고 결합이 될 수도 있는 이제 로봇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언급도 이제 Q&A에서 많은 부분 나왔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연말 연초에는 이 성장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부풀게 되고 이에 따라서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언제 들어갔냐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해지게 될 텐데 사실 이 포착을 하는 건 쉬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포트폴리오의 비중 자체를 매수로서 대응을 하는 부분은 필요하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가 마음 편히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반반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내가 그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갖고 싶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협동로봇 관련돼서 확실히 미국에서에 대한 파업에 대한
대한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향후 공장 건설을 할 때에는 분명히 더 많은 부분 무인화라든지 자동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협동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보다 더 이 비중을 실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 로보틱스 투자도 좋지만 조금 더 탄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협동 로봇 안에서 중소형주도 괜찮다. 보다 이제 오버퍼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섹터 안에서의 지표 같은 역할을 하고 예, 있는 예. 친구들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더욱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T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군에서 충분히 더욱더 오버퍼폼을 누려볼 수도 있는 거죠. 오버퍼폼을 누려보자. T로보틱스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정태근 이사님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협동로봇 우리 송태훈 과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협동로봇도 있지만 최근에 의료산업에서 의료로봇도 집중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어떤 쪽을 더 유망하게 보세요? 이게 참 어찌 보면 정말 간단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사에게서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둘 다 나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원초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쪽이 시장이 더 커질 건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의료 쪽보다는 산업 쪽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 로봇이 조금 더 이제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 로봇이 포커스를 맞추고 보게 되면 이렇게 말 그대로 헬스케어 내에서만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산업 같은 경우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그 휴머노드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실내 이동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휴머노드 로봇 여러 가지 확장성을 보게 되면은 조금 그 사람 로봇이 좀 더 크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을 선택할래 정말 짜장이나 짬뽕이나 고민을 좀 했는데 산업 로봇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그쪽을 그래서 선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저도 이제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뭐 로봇을 보려면은 두산 로보틱스 이런 거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차트도 두산 로보틱스가 누가 보더라도 제일 좋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픽이 가능하다라 좀 봐지고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수익률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차트적인 부분을 보다 보니까 또 스맥이라는 종목이 또 차트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맥이라는 종목도 살짝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삼성이라든지 대기업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그룹 내 로봇 플랫폼 도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 리서치에서 삼성 로봇 플랫폼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또 LG전자가 그 포스코 광양제철소 4열연 공장 지하 전기실에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서 무인시설 관리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의료 로봇도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로봇을 선택하는 픽을 하게 된 어떤 이유 중에 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AI 엣지 컴퓨팅, 산업용 로봇, 진흥화 기술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뉴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 모 지방에 이제 로봇 쪽에 인사사고가 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람을 일시를 못했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도 이런 그 AI, 엣지 관련 AI 로봇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AI를 활용한 로봇들이 산업에 좀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본다라면은 스맥이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봐지고요. 그리고 요것도 2차 전지 쪽 공정도 이제 뭐 최근에 이슈가 있더라고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돼 가지고 그 전처리 방전 공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정에 그 해체 로봇 자동화 공정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됐고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로봇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 가지고 산업 요소에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의료용 로봇보다는 산업 로봇이 좀 더 빨리 커지고 있고 빨리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산업용 로봇을 그래서 픽을 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성장성이 조금 속도가 붙는 쪽이 산업용 로봇이라고 보셨고 그 안에서는 스맥이 지금 차트상 좀 좋은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로봇과 관련해서 그 진행형 로봇법을 보면 실외 이동 로봇이 가능하게끔 이제 법안 발의가 됐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자율주행까지 섹터를 좀 넓게 봐야 되는 걸까? 제가 자율주행도 다루긴 했는데 이게 사실
좀 새롭게 뜬 자율주행 이슈는 사실 지금은 없거든요. 근데 자율주행 쪽에 오늘 좀 매기가 쏠리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로봇에 이어서 자율주행까지 폭넓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혹시 관심 종목도 있으신가요? 저 역시 자율주행 관련돼서 오늘 움직임이 바닥권에서 나오게 됐고 이 바닥권에서 한 번씩 수급에 대한 쏠림이라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투트랙 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현대 오토에버가 사실 이 섹터 내에서의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 오토에버를 일단 하나 넣어놓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전략을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아까 이순영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신규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 더욱더 강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섹터 안에서도 이제 신규 관련된 종목들이 있게 될 텐데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 관련돼서 자율주행의 섹터로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될 겁니다. 즉 이러한 이제 이 새로운 관련된 종목들이 훨씬 더 수급에 대한 부분을 지금 유입이 더욱더 많이 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더 가져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 베타 개수가 상당히 높았던 종목이었던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관련된 종목에서는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이전에 아주 강했던 대장의 역할을 했던 종목 혹은 아니면 신규주 쪽으로 같이 편입을 하게 되면서 우리 수익률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가 잘 간다 맞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이노 시뮬레이션까지 오늘 시세가 좋은데 그쪽 말씀 주셨고 퓨런티어도 역시 좋은 성적을 주고 있다. 자, 이렇게 종목 체크도 받아봤습니다. 이제 특징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웅진이 어제 오늘 시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정대근 이사님께 여쭤볼까요? 2차 전지 쪽으로 사업 진출한다고 하긴 했는데 사실 웅진이 2차 전지라는 재료를 등에 업고 이렇게까지 이게 시세를 줄 만한 재료인가 싶기도 한 게 뭐 다른 2차 전지 지금 막 잘 가는 것도 아닌데 웅진 혼자서 2차 전지 재료를 안 왔다고 이렇게 가는 것도 좀 의아하긴 하거든요. 제가 틀리다고 하기 전에 주가가 이미 움직였기 때문에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슈가 나와서 반응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굳이 살펴볼 이유도 없고 이게 틀리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나 틀리다가 맞나요? 갑자기 질문이 헷갈리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반응이 안 나왔다라면은 다를 이유도 없고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지만 어쨌든 그런 이슈가 나고 어제 상한가하고 오늘 21% 상승 나온다. 그러면 뭐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좋아진 분위기에 편승하게 되면서 이런 차트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웅진 차트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니테크노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하고 차트가 되게 유사해요. 유니테크노가 11월 13일 날 상한가 갔거든요. 상한가하고 그 다음날 윗꼬리가 달리는 15% 상승이 나왔는데 차트 좀 당겨볼게요. 제가 어느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이 부분입니다. 상한가하고 그 다음에 윗꼬리 달리는 양봉이 나왔는데 15% 상승이거든요. 이게 유니테크노예요. 날짜를 보게 되면 7월 14일인데 지금 웅진이 요거랑 비슷해요. 웅진 같은 경우는 어저께 상한가하고 오늘 윗꼬리 달리는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업적인 내용이 아니라 차트적인 부분을 언급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최근에 어떤 시장 분위기의 어떤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간단하게 해석을 하시면은 뭐 이런 현상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네. 웅진 이야기 들어봤고 또 하나 특징 종목 보자면 LG전자 이야기입니다. 그 LG 혹시 트윈스 야구 이제 이번에 우승한 거 보셨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저 야구 잘 모르는데 진짜 그 이야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29년만 우승이니까. 네, 팬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우승했다고 막 가전도 막 할인해주고 있는데 그 훈풍을 이어서 이제는 전장산업까지 LG전자가 좀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전기차 충전소까지 사업을 확장한다고 하는데 그 소식 때문에 오늘 장중에 4.7% 정도 올랐고 상승분 반납했다가 지금 또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 조금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라고 보세요? 저는 LG 트윈스의 팬이지만 LG전자는 조금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채널 상단까지 올라갔다가 그 채널에서 다시 밀리게 되고 그리고 그 이전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거의 한 달 정도를 그 기간 안에서 또 횡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라리 돌파를 했을 때 접근을 하는 것이 보다 더 맞는 투자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전 부분에서 전장으로에 대한 계속적인 사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
전장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많은 부분 부여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식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말 LG전자는 전장 기업이야라는 이러한 이제 이 어느 정도의 이 투자의 인식 이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주가에 대한 모멘텀은 생각보다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도 보면 수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외에도 사실상 애플카 이슈 이외에는 잘 못 움직였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LG 트윈스 팬이지만 LG전자는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셨고요. 우리 정태근 이사님 오늘 관심주가 한미반도체거든요. 근데 네. 지난주에도 한미반도체 가져와 주셨고 그때는 어닝쇼크 전이었고 이제 어닝쇼크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를 보자고 하신 이유 궁금하고 목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업이 네. 열려 있어요. 79,000원. 굳이 그렇게 높게 잡은 이유도 있어요? 굳이 그렇게 잡은 이유는 내년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많이 올려 잡은 겁니다. 잡은 거고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어닝쇼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AS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매수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이제 신경 쓰일 텐데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려고 좀 준비했어요. 올해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게 일단은 정상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가 듀얼 T10원더 장비라 그래가지고 HBM 장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반도체 패키징 장비도 하고 있고 태양광 장비도 하고 있고 그리고 LED 장비도 하고 있거든요. 그쪽은 지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작게 나온 것들이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SK 하이닉스 향으로 들어가고 있는 듀얼 T10원더 장비 같은 경우는 첫 수주가 9월 달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8월 31일에 나왔는데 이 장비가 8월 달에 개발이 완료돼 가지고 수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수주 받은 게 내년에 반영이 될 거거든요. 두 번 이제 수주 계약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2020년도 매출의 30%입니다. 그러니까 1,000억 가량이에요, 벌써. 그러면 앞으로 이 회사가 TSMC도 줄이 있고 삼성전자도 줄이 있고 하이닉스 이미 납품을 했고 삼성전자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내년을 보고 가는 종목이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가 물론 어닝쇼크 영향도 있겠지만은 파도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파도 내에서 먼저 시장이 한번 놀랬는데 한미반도체까지 그런 안 좋은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이어서 놀랬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니었다라면 한미반도체가 제 생각에는 6만 원 이탈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버텨주는 건 그래도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버티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79,000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굳이 작년까지 봐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닝 쇼크가 정상이다. 한미 반도체 내년부터 이제 HBM 쪽은 실적이 찍힐 예정이고 그때 이제 주가 하락을 다 만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 투자 심리 자체도 괜찮은 편이다. 한미 반도체 받았고요. 자, 우리 송태용 과장 이제 관심 종목 궁금합니다. 네, 저 V원텍 가지고 왔어요. V원텍? 네, 로봇에서 갖고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용 로봇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V원텍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시스콘을 지분 인수를 하게 되면서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현대차 그룹형 관련돼서 이미 이 로봇 관련된 납품의 이력을 가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현대위와 관련돼서 수주를 115억 정도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레퍼런스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고객사들 더욱더 많은 부분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관련된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현대로보틱스 그리고 삼성 쪽으로에 대한 고객사에 대한 확대도 더욱더 많은 부분 늘리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장에 건설할 때 더욱더 많은 부분 무인화라든지 이 자동화 시스템 쪽으로에 대한 수주가 더욱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2022년도에 115억이었었는데 2024년도에는 7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로봇 사업 관련돼서 V원텍이 많은 부분 성장이 급속도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로봇 쪽에서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2차 전지에 관련돼서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레퍼런스가 있는 것은 역시나 LG 에너지 솔루션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멀티엄 셀즈 쪽으로에 대한 수주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캐시카우 역할을 2024년도에 이전 장비 쪽으로서 해줄 수 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면서 전 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태영 과장의 종목은 비원텍 목표가는 어디까지 가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11,500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요즘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선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고점 부분까지 충분히 도달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고점까지 충분히 도달할 만한 종목이다. 로봇주에 포함되어 있고 캐시카우는 2차전지 장비 쪽에서 얻어가고 있는 V원텍 송태영 과장의 관심 종목으로 체크해드렸습니다. 프로의 시선 여기까지 할게요. 미르기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